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잘들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삼복 무더위 속에 저희 집 메를레종이 메를레종 2예요. 처음 보는 이상한 모습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예쁘죠? 그래도 예쁘긴 한데 달랑한 송이, 그리고 식물등 밑이라서 그런지 요런 색깔로 폈네요. 여튼 뭐 칭찬합니다. 뭐 고생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가 먹는 전기세를 항상 생각해라. 한 송이로 되겠냐? 욕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입추도 지났고 좀 있으면 말복이 올 거고, 그러고 나면 처서도 오고, 그리고 나면 진짜 이제 9월 정도 이제 시작되면은 우리가 또 제라늄을 가지고서 뭐 이것도 해봐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획들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9월 되면 9월 초까지는 조금 더워요. 그래서 분갈이는 저는 보통 10월 초에 하거든. 추석이 지나고 나면 해요, 분갈이는. 그래서 9월 되면 얘네들이 그동안 제가 6월 달에 마지막 비료를 주고서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그래서 9월이 이제 되면 얘네들 무슨 비료를 좀 줄까 막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파란물을 한번 진짜 오랜만에 줘볼까, 개화 촉진제를 한번 줘볼까 고민을 하다가, 야, 내가 평상시에 잘 쓰지도 않던 거 이거를 굳이 줘야 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불현듯 호기심이 생겼어요. 비료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비료는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호기심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텃밭 농사 지을 때도 저는 이제 화학 비료는 거의 쓰지 않고 개분이나 뭐 써봤자 뭐 유박 정도? 뭐 요 정도 썼었기 때문에 사실 비료를 잘 몰랐어요. 오랫동안 식물을 키웠지만. 근데 제라늄을 키우면서 정말 제가 5만 가지 비료들을 다 알게 됐고 접하게 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비료는 언제부터 어떻게 생겨나게 됐을까? 이게 또 궁금해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비료에 대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비료란 무엇이냐?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과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러니까 뭐 말이 길어서 그러지, 그러니까 식물을 잘 크게 만들어주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뭐 이 정도는 우리도 정의를 읽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비료를 주고 있죠. 자, 근데 이 비료는 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대요. 보통 비료와 부산물 비료래요. 보통 비료는 뭐냐? 부산물 비료 외의 비료로서 공정 규격이 정해진 거.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이런 화학 비료들 있죠. 이게 보통 비료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이제 정부에서 정해놓은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비료들을 보통 비료라고 하고요. 이 부산물 비료는 뭐 유기물, 그러니까 뭐 소똥이나 닭똥을 뭐 발효했다거나 아니면 토양 미생물 제제, 토양 활성제 등 비료 성능이 있는 물질.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우분,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네요. 저는 텃밭에는 주로 개분을 쓰고 있고요. 자, 근데 이 비료는 언제부터 생기기 시작했을까를 찾아보니까 요거 재밌더라고요. 요거 재밌어. 나만 재밌을 거야, 아마.
이런 화학 비료가 없던 시대에는 그 화전 농법이라고 해서 산을 다 태운 다음에 거기서 농사 짓다가 또 다른 산 가서 산 다 태워가지고 하는 그런 화전 농법으로 이제 거름을 보충했었고, 그리고 윤작 이렇게 돌아가면서 농사 짓는 거 있죠. 그리고 삼포식 농법, 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유럽이 이런 식으로 했대요. 그래서 땅에 이제 영양 문제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을 지나면서 그 지구의 인구가 5억 명 수준이었던 게 막 15억 명으로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인구가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식량 부족 문제가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먹을 작물들을 더 빠르게 빨리 잘 키워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학 비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인간이 굶어 죽지 않으려고 화학 비료가 생겼던 거네요. 자, 1841년에 농해화학의 아버지라 평가되는 화학자 리비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식물의 무기영양론을 발표했대요.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식물이 공기로부터는 이산화탄소에서 탄소를 흡수하고, 뿌리로부터는 질소나 미네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성장한다는 그런 사실을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 리비히입니다. 그리고 질소, 인, 칼륨, 가리라고 하죠. 이게 식물의 3대 영양 성분이다. 이걸 밝혀낸 사람이 바로 이 리비히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1841년에. 그리고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문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질소가 없고, 인이 없고, 칼륨이 없는 거야. 그 중에 이제 질소가 제일 어려웠다고 해요. 인하고 칼륨은 천연 성분을 이렇게 가공하면 이게 좀 어느 정도 되는 문제였는데, 질소가 제일 어려웠대요. 1909년 독일의 프리츠 하버가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가스를 암모니아 합성법으로 고체화시키는데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소비료의 대량 생산의 시대가 열린 거죠. 자, 이를 통해서 이제 1909년에 개발이 됐으면 빨리빨리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이에 뭐 있었죠? 세계 1,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래서 잠깐 멈췄다가 1950년대 이후에 비료 생산 기술이 이제 전 세계로 보급되면서 농작물의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었대요. 그러니까 비료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은 거예요. 지금 2024년이잖아요. 1950년대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또 궁금하잖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1910년 부산에서 유한이라는 것을 제조했대요. 이게 비료인 것 같은데 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유한을 제조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1927년 북한에 있는 도시죠. 흥남. 잘 있어라, 흥남 부두, 그 노래에 나오는 그 흥남 맞죠? 예. 그 흥남에 질소 비료 공장이 건설된 게 시초래요. 1927년.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이 비료 생산 기술들이 계속 확대되다가 본격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비료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자급자족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양을 수출을 한대요. 동남아 국가들에 특히 우리나라 비료들이 많이 수출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까 3대장 있잖아요. 질소, 인, 칼륨. 보니까 질소는 공기 중에 이제 질소를 고체화시키는 거고, 인하고 칼륨은 이게 천연 광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천연 원료는 우리나라에 없어서 다 수입을 하는 거래요.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공을 해서 비료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알았어.
그러면 우리 식물을 키우는 이 흙에 어떤 흙이 좋은 거냐 도대체 우리가 또 그게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다 좋은 흙에다 키우고 싶어서 노력하잖아요. 자, 식물의 토양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첫 번째 탄소. 근데 탄소는 공기 중에 다 있고 이산화탄소를 잎에서 알아서 흡수하기 때문에 요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수소하고 산소인데 이거는 뿌리에서 물을 통해서 다 흡수를 해요. 요것도 물만 잘 주시면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우리 3대장 질소, 인, 칼륨 얘네들인데요. 질소는 무슨 역할을 하냐? 식물의 잎과 줄기의 생장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질소는 질소 성분은요. 자, 그리고 이는 그럼 뭐라는 거냐? 이는 꽃과 열매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재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칼륨. 3대장 중에 마지막 칼륨, 가리라고도 부르죠. 가리 일본말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제라늄판에 들어와서 가리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가리가 뭐야? 가리 검색을 해봤더니 칼륨인 것 같아. 근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여튼 정확히는 칼륨이에요. 칼륨인데 칼륨은 이제 뿌리의 생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래서 얘가 비료의 이제 3대 요소이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4대 요소 하면 이제 칼슘이래요. 칼슘. 근데 칼슘은 어떤 역할을 하냐? 토양 개선.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한다거나 요런 토양 개선을 하고 이 식물이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물과 영양분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준대요. 그리고 잎채소의 무름병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도움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여름 전에 다 칼슘제 연면 시비하라고 다들 했나봐요. 얘가 튼튼해지는데 도움 주고 그리고 무름병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자 4대장 말고 이제 한 명 더 꼽는다면 5대장을 꼽는다면 이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이 마그네슘 뭐라냐? 광합성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엽록소인데요. 엽록소. 이 엽록소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마그네슘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 비료 중에서 무슨 질소 비료, 인 비료, 칼슘 비료 뭐 이렇게도 팔긴 하지만 우리가 대량 뭐 대형 농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전문가적으로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다 섞여진 걸 사죠. 이렇게. 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복합비료라고 한대요. 복합비료는 비료의 3요소 중에서 2가지 이상이 혼합되어 있는 비료를 복합비료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요 녀석은 이 파란 녀석은 잭스 프로페셔널 성장 촉진제예요. 질소가 가장 많은 성분을 이루고 있어요. 질소만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질소인, 칼슘, 뭐 칼륨 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얘를 잘 빠르게 잎이나 줄기를 키우고 싶을 때 쓰는 거고 얘도 똑같이 잭스 프로페셔널 개화 촉진제예요. 얘는 여기서 가장 많은 성분이 인입니다. 인이 뭐라 그랬죠? 꽃과 열매를 맺는데 도움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요. 그래서 이 개화 촉진제는 인이 주요 성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비료들도 우리가 한번 역사를 좀 알고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이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실을 아니 이건 그럴 것 같았어요. 자료를 조사해보기 전에도 그럴 것 같아서 저는 화학 비료를 잘 안 쓰는 사람인데요. 이게 화학 비료를 계속 쓰면 토양의 산성화가 가속화된대요. 그러니까 토양이 우리 제라늄이 물론 약산성을 좋아하긴 해요. pH 6에서 6.5 정도의 약산성 토양을 좋아하긴 하는데 이 산성도가 더 세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성도를 중화시켜주는 어떤 또 뭔가를 넣어야 하겠죠. 그거 있는데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리고 워낙 이제 우리야 요만한 화분에서 키우지만 이제 큰 밭이나 논이나 이런 데 하시는 분들 막 화학 비료를 막 계속 쏟아 부었어. 그랬더니 토양은 한국의 땅들은 다 산성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화학 비료의 성분들이 환경 오염의 원인으로 이제 지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사실.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1950년대만 해도, 굶주림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새로운 신기술이었다가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얘가 환경에 이제 위험을 가하는 요소로 또 취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다들 드시는 거 고를 때도 유기농, 친환경, 무농약 그렇게 따지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비료 가격 보조 정책을 없앴대요. 화학 비료. 그리고 유기농이나 친환경이나 무농약으로 이제 그 농업 산업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알아본 정보이고요. 저는 사실은 알아보면서 되게 좋았어요. 뭐가 좋았냐? 아니, 지식이 늘어나서 좋았던 게 아니라, 내가 웬만하면 화학비료 안 쓰고 자연적인 재료로, 그리고 아까 우리 표현대로 말하자면 저는 부산물 비료만 이제 거의 쓰는 편이거든요. 얘네들은 보통 비료인 거죠. 화학비료. 그리고 무기질 비료인 건데, 저는 진짜 웬만하면 제가 안 써요. 제가 1년 전쯤에 이 잭스 프로페셔널을 산 다음에 이거를 딱 소분해 놨었어요. 근데 지금 꽉 차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거의 안 썼단 얘기예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여기다가 더 넣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썼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 올 여름엔 좀 한번 써보고 싶네요. 개화 촉진제를. 꽃이 너무 안 피네? 짜증나. 전기세 지금 얼마 들어가고 있는데 왜 꽃을 안 피우는 거야? 식물등도 내가 그렇게 잘 켜주는데. 야, 한 송이가 뭡니까, 한 송이가.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 이제 가을에 이제 새로 시작하실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지난해 여름은 제가 5월 말에 입문을 해서 그때 아이들을 다 상토 100%에 키웠어요. 그리고 여름을 났거든요. 근데 유럽하고 K제라늄은 여지없이 뼈라늄이 다 됐어요. 백화 오고 난리가 났어요. 노지, 옥상에서. 러시아 제라늄들은 괜찮았어요. 걔네들은 진짜 강해요, 여름에. 근데 올여름 제가 유럽하고 K제라들을 약 한 4, 50종 지금 옥상에 제라늄 타워에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키우는 애들은 상토 100%가 아니에요. 제가 산에서 산흙 퍼오고 부엽토 섞고 막 뭐 이것저것 천연재료만 다 모아서 만들어주는 흙에서 자라고 있거든요. 뼈라늄 된 애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토 100%에 키우지 마시고 인터넷에 다 파니까요. 웬간하면 자연적인 진짜 흙 그리고 자연 유기질 비료로 한번 키워보세요. 그러다가 말아먹었으면 그냥 저한테 한번 속으로 쌍욕하고 마시고요. 근데 맞아요. 제가 지금 4, 50개를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옥상에서. 근데 전 다 뼈라늄 될 거라고 이미 그냥 마음을 접고 있었거든요. 뼈라늄이 안 돼요. 백화도 별로 안 왔어요. 너무 놀랍습니다, 지금. 저희 동네 시원한 동네 아니에요. 중부 내륙으로 저희 맨날 35도, 36도 찍는 동네예요.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예요, 신기합니다. 여튼 좋아요. 여튼 그래서 저는 여름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자연적인 재료 흙
흙과 비료로 한번 키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